이번 시간에는 집안의 이상현상 및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이상현상에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일링이 있습니다. 보일링. 우리가 이 보일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집안이냐면 지하 수위가 높은 사질 집안을 굴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보일링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사질 집안 굴착할 때. 그래서 사질토 집안을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 수위 차가 있을 경우, 즉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굴착을 한다고 봤을 때 지하 수위가 이렇게 높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굴착 저면과 지하 수위와의 높이 차이에 의한 뭐가 생기느냐면 수두압이 생깁니다. 이 수두압에 의해서 침투압이 발생하고 그 침투압에 의해서 물이 굴착 저면으로 솟아나면서 이 사질은 점착력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솟아날 때 이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걸 액상화라 그래요. 액상화. 퀵샌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상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액체처럼 허물허물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허물허물해지다 보니까 이 널말뚝의 지지력이 없어져서 요 붕괴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일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보일링이란 지하 수위가 높은 이 말을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사질 집안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 수위 차, 굴착부와 지하 수위 차가 있을 경우 수두차에 의해서 침투압이 생겨 헝막이 벽의 근입부가 지지력을 상실해서 헝막이 공의 붕괴를 초래하는 현상을 보일링이라 하는데, 첫째, 집안 조건. 집안 조건은 여기서 했습니다. 집안 조건은 지하 수위가 높은 사질 집안이 집안 조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입니다. 보일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첫째, 저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면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액상화 현상은 퀵샌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두압 차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침투압이 발생하죠. 그래서 굴착면과 배토면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하더라. 침투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보일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대책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두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침투압에 의해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수두차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대책은 지하 수위를, 주변 수위를 이 수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하시킵니다. 그럼 저하시킬 때 어떤 공법을 써요? 탈수 공법을 쓰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탈수 공법을 쓰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널말뚝을 깊게 박으면 수도차에서 침투압이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 올라오기 힘드는 것을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헝막이 벽 건입도를 증가하여 동수구배, 물이 높낮이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기울기를 동수구배라 그래요. 동수구배를 저하시킬 것 이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작업을 중지할 것. 그리고 파내는 걸 다시 원상 매립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합니다. 그래서 굴착토를 원상 매립하고요. 이 널말뚝의 길이를 연장시켜서 두들을 박아서 깊게 박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은 수위를 저하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헝막이 벽, 즉 널말뚝의 근입도를 증가시켜서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상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굴착도를 원상 매립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콘 및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를 설치해서 물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든지 또는 뭐 지수벽을 설치한다. 이 말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일링의 대책이다 이라면 요 4개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히빙 있습니다. 히빙. 자, 히빙이라는 것은요. 연약성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일어납니다. 연약성 점토 지반 굴착할 때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일링은 사질 지반, 히빙은 점토 지반.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점희가 만든 해사신문 사보 이라면 돼요. 점토 지반은 히빙, 사질 지반은 보일링 이래 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히빙이라는 뭐냐?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헝막이 벽 뒤쪽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이 되면 헝막이 벽 근입 부분의 지반 이동이 발생하여 굴착부 저면이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굴착 저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돼서 자, 헝막이 벽 바깥쪽의 흙의 중량은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모멘트가 생길 거예요. 아래로 누르는 모멘트. 흙파기 저면에 끄는 반대하는 흙의 모멘트가 생길 겁니다. 이걸 모멘트 A라고 이걸 모멘트 B라고 한다면 모멘트 B가 크다면 눌러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흙이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히빙이라 그래요. 이 흙파기 저면에 있는 흙이 이동하니까 이 널말뚝의 지지력이 없어져서 이것도 붕괴되는 것을 히빙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빙은 첫째, 집안 조건은 위에서 했습니다. 연약성 점토 지반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이죠. 자, 나타나는 현상은 지보공
파괴로 인한 배면 토사가 붕괴됩니다. 즉 지지력이 없어져서 지붕 붕괴로 인한 집안의 흙이 붕괴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흙파기 저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굴착 저면이 솟아오른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러면 세 번째 대책은 뭐냐? 모멘트 B를 적게 하든지 모멘트 B를 적게 하든지 모멘트 A를 크게 해준다면 히빙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째, 굴착 주변의 상제 하중 제거. 즉 굴착 주변에 상제되어 있는 하중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면 모멘트 B를 줄이는 대책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트 파일 등의 건입 심도를 검토합니다. 건입 심도를 검토한다. 검토해서 이게 적다면 깊게 박아주면 모멘트 B를 A를 증가시키는 대책이 되겠죠. 건입 심도를 검토해서 건입 길이를 길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m 이하로 굴착할 때, 즉 여기서 1.3m보다 아래를 얘기합니다. 1.3m 이하 굴착 시 무너지지 말도록 이게 뭐 되면 돼요? 버팀대를 대도 되겠죠? 그래서 굴착 시 버팀대를 설치한다. 설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버팀대를 설치했다면 버팀대 수시로, 그 다음 브래킷, 그 다음 흙막이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그 다음 굴착 방식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굴착 방식을 쓰느냐? 아일랜드 컷 공법을 씁니다. 아일랜드 컷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아일랜드 컷 공법은 중앙부 기초 파기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파내러 와요. 이렇게 해서 굴착을 하고요. 대신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흙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A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하 구조체를 만들고 지하 구조체를 이용해서 버팀대를 대고 그 다음에 외부흙을 굴착하는 방법. 그래서 중앙부 기초 파기를 하고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흙파기를 한다. 흙파기를 2번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소한 이 5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작한 보일링에서 집안 조건, 현상, 대책, 정의, 히빙에서 정의, 집안 조건, 현상, 대책,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공사 계획의 안정성. 자, 공사 계획의 안정성에서는요, 공사 대상 건축물의 공사 규모, 공사 수량, 시공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엄밀히 수립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우수하고도 경제적이고 또한 안전하게 공사에 준공시키는 데 있는 게 공사 계획의 안전성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공사 환경 및 계획에서는 우리 여기에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요. 공사 계획
우리 공사 계획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최우선적 공사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 두 번째는 노무계획. 노무계획. 현장 근로자는 어떻게 투입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계획은 자재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도급자는 어떻게 선정할 건가? 하도급자 선정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설공사계획. 보훈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을 가설구조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설공사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장 인원 편성. 이 현장에서 일할 본사 직원은 12명이면 12명, 15명이면 15명 이런 현장 인원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방지 대책. 재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표 작성이 들어갑니다. 이건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이런 내용들 외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찾으실 수 있도록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놔 주셔야 될 게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건설재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건요,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입니다.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것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자, 건설공사에 할 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은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둡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말이 나올 겁니다. 판정 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런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정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명령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허가의 취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봐놔줘야 돼요. 즉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는 있지만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이후에 확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제조업의 경우,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를 할게요. 제조업의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15일 전까지 제출. 그런데 건설업은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합니다. 요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인데 전문적인 기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을 준 업무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그래서 반드시 두 부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업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라고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대상 건설업의 공사의 규모 이렇게 할까요? 공사의 규모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및 해체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상 높이가 31m 반드시 이상입니다.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1m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여기서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서 디귿.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즉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 빠지는 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전시장이나 동식물은 제외합니다. 동식물은 제외.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 그래서 이 운수시설에서도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 배송시설, 시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건물 층수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시설 중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만 들어갑니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그 다음에 지하도 상가. 그 다음에 냉장 창고시설. 여기에서 이 7가지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이런 공사를 할 때 화재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그래서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다. 이 말도 여러분이 꼭 알아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터널은 길이에 상관없이 터널은 공사를 했다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 숫자를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다목적 댐, 이런 또는 이 다목적 댐은 여기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그냥 건설공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자,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는 크게 나누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상 공사까지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